세계적인 무역항의 모습을 갖춘 부산항. 항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항으로 항구의 문을 열기 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00년대 후반 이 일대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소박한 용두산의 모습도 보이네요. 드문드문 집들이 몇 채 있을 뿐 제대로 된 마을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용두산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지인 초량 외관이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개항과 함께 이곳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본인 수가 급격히 늘면서 넓은 땅이 필요해진 거죠. 일본인들은 매축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일본인 거주지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점 찍은 곳은 부산항 앞바다. 산을 깎아 그걸로 바다를 메우는 매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시화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자료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매축과 관련된 문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장의 보고서인데 부산면 상존이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집과 토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네요. 매매 시기는 광무 9년, 즉 1905년입니다. 특이한 것은 유독 광무 9년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체 광무 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를 산 사람 대부분이 일본인이라는 겁니다. 조선인은 팔고 일본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일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외교법적으로는 불법적인 것인데 거리주 이외의 토지를 일본인들이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본인들에게 많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점 하나하고 또 그 다음에 땅 투기라고 하는 것이 수익을 얻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무 9년은 이들이 사들인 땅 주변에 방대한 매축지가 만들어진 때였죠. 당시 일본인들은 매축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땅을 산 일본인 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자마라는 인물입니다. 토지 거래 내역에 자주 등장하죠. 그는 매축지 인근의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자마는 오사카의 무역상으로 1880년 부산에 건너옵니다. 일개 지점장에 지나지 않던 그가 큰 돈을 번 것은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죠.
하자마가 중점으로 한 사업은 고리 대금과 토지 매매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업, 수산업, 쌀장사 등으로 부산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하자마의 능력은 탁월했죠. 조선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 아무런 절차 없이 땅을 빼앗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악덕 대부업체의 사장쯤 됐겠네요. 돈 앞에선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순진한 조선인들을 등쳐먹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하자마의 땅 투기는 영도 땅을 사면서 시작됩니다. 영도 주변에 일본인 거주지와 부산항이 있어 투자 가치가 높았죠. 영도의 토지 매매를 기록한 문서를 보면은 땅 주인이 하자마인 곳이 많습니다. 영도의 총 면적은 400만 평, 하자마가 소유한 땅이 60만 평이었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하자마를 비롯한 일본 자본가들은 땅을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노련한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임대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부동산 투자의 정점을 찍는군요. 일본 자본가들이 이제 상해라든지 대連이라든지 그다음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이런 항구에도 많은 투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매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에도 보니까 이게 땅값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곧바로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보다 좀 장기간 끌고 가는 게 회사의 수익으로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냥 개인에게 이렇게 매각하는 것보다 주택이나 가옥을 지어서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매축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매축지인 중앙동 일대입니다. 이곳을 메운 건 바로 옆 두 개의 작은 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의 형태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산을 깎은 절개면입니다. 계단 아래로는 이 일대 전부가 매립된 거죠. 산을 깎아 그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이 공사는 당시로서는 최대의 난공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런 대공사를 한 이유는 일본인 거주지 너머로 쭉쭉 뻗어가기 위해서였죠. 이 공사로 부산의 남쪽과 북쪽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매축될 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날개를 단 꼴이 됐죠. 투기 바람에 불을 지핀 것은 북항 매축이었습니다. 매축이 끝나자 매축지 평당 가격이 배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군요. 되면 아시는 것처럼 경부선 개통이 이제 되기 때문에 종착역이 일단 초량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교통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항 매축이 진행되고 영선산 착평공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초량하고 부산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제 교통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으로서는 빚어보았던 그 거류지보다는 좀 더 넓은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조선인이 살던 초량이나 부산진 쪽으로도 대거 이제 일본인들이 투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몰리자 매축지를 중심으로 많은 건물이 들어섭니다. 도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축지 위엔 어떤 건물들이 들어섰을까요? 주로 부두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섭니다. 곧이어 음식점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여관도 많이 생기네요. 당시 부산의 여관 중 절반 이상이 매축지 인근에 자리했죠. 지금의 번화가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군요.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매축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 임대료 역시 2년 사이에 배로 오릅니다. 새로 생긴 땅이라는 뜻의 새마당, 지금의 중앙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당시 매축지 조성은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쪽 그 북빈 매축 쪽 방향은 해안을 계속 매축해 나가면서 땅이 넓어져 가니까 결국은 집가들이 매축을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집가 상승을 계속 유발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추가 매축을 계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 거죠. 매축에 매축을 거듭하면서 부산은 서서히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기가 심한 곳의 건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즘의 주상복합의 형태와 비슷한데 1층은 점포, 2층은 가정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2층은 이제 가게로서 주로 만들어져 2층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면 가정집이 있게 되고 그 가정집의 구조가 다다미를 보면 그 일본 사람들 전형 삶의 모습을 그냥 있게 되는 것이죠. 점포라 하는 것은 점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딸려 있는 그 거주 공간까지 한때 합쳤을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감각이 그랬을 거라고. 지금 우리는 점포의 개념은 점포 따르고 위에 또 거주하는 공간은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점포라는 것이 1층, 2층이 거주하는 공간까지 모두 합쳐서 점포가 되었을 거예요. 도시의 땅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한 도시에서 조선인들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밀려난 조선인들은 땅값이 싼 지역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산 쪽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집과 토지를 뺏긴 조선인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조선인들에겐 땅이란 삶의 터전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본가에겐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었죠. 결국 애꿎은 조선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죠. 私の地だ。朝鮮人たちは足を踏んではいけない。 네, 조선인은 점점 가난해지고 일본인은 점점 부유해집니다. 초량에서 주로 이제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은 이제 대지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이제 농경지였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인들에서 투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하니까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인들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근대화되고 난 이후에 근대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근대 문화에 대한 어떤 소비 욕구도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투기의 어떤 가능성에서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게 다 그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대지라든지 가옥을 파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들이 주도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땅을 배에 싣고 갈 수는 없었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부동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 텅 빈 자리, 이 빈자리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틈새를 놀려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점포에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맨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빈 점포들 또는 비한 집들은 그래서 적산가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 집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우선권이 있게 되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집을 2개, 3개 차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국가재산으로 기속합니다. 그래서 기속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먼 나라 얘기가 됩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